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행 FA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게 될 민영기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은행 FA의 2부 과목을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보셨으면 저하고 같이 좀 얼굴을 익혀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이제 적중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이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시고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회부터 해설 시작합니다. 1회 적중 실전 모의고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좀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더 성적이 좋으니까 대개 보면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좋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또 이게 틀렸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맞추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꼼꼼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스피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의 실전 감각 같은 것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얘기했는데 이제 요번 시험은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디렉션을 보니까. 자, 지문 보죠. 1번. 수익성이란 확정금리형의 경우 높은 이자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 이게 수익성이겠죠. 이게 당연하죠. 확정금리형의 경우에 금리 많이 주는 게 수익성 높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너무 높으면 안전하지 않고요. 안전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서로 용납치 못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상쇄관계, 상충관계 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상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투자 목적, 투자 기간,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맞죠? 투자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성과 수익성 또는 안전성과 유동성도 비슷한데 어쨌든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 반비례예요.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너무 높이려고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3번 맞고요. 4번 유동성은 기회비용의 측면과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현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금융상품 선택 시 수익성의 기준은 이자의 재투자 수익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투자 원금에 대한 총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 수익률로 측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니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것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여러분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금 상품 중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요구불 예금이 아닌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 별단 예금, 저축 예금 아주 전형적으로 저축 예금 같은 건 아주 월급 통장으로 많이 쓰는 급여 통장으로 많이 쓰는 전형적인 요구불 예금이고 보통 예금은 저축 예금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자를 약간 적게 주니까 보통 예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별달 예금은 임시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좌 예금도 기업이 개설하는 전형적인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가계 당좌 예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구불 예금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그 정도밖에는 소개를 안 해놨어요. 근데 정기예금은 아니죠.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 아니고 이건 저축성 예금, 즉 거치식 상품입니다. 정기란 말이 정해놨다, 기간을 정해놨다 그래서 정기거든요. 정기, 기간을 정해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식 또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5번이 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2번 문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호부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금 상호부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상호부금. 여기서 부금이란 말이 나오는 상품은 우리 금융상품 중에 상호부금, 신용부금, 청약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부금은 앞에 상호부금이란 말에 상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상호저축은행 상품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요번에도 이렇게 해서 시험에 냈는데 상호라는 글자가 들어갔어도 상호부금은
은행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에서 만드는 부금 상품이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상품으로는 부금 상품을 신용부금이라고 합니다. 상호부금이 아니라 신용부금이에요. 신용부금. 이렇게 신용부금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저축 형태는 정기적립, 자유적립 두 가지 형태 있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으로 반드시 가능한 거 당연한 거죠. 3번 예금주가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급부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상호목적부 금융상품이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부금을 납입하잖아요. 돈을 납입하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정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급부하여 준다, 이런 얘기가 대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대출 자격을 주는 상품이 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저축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월 단위로 불입하는 거고요. 5번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여기가 틀렸죠. 상호부금이라고 해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그냥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은행 상품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품은 신용부금이라고 그래요. 상호부금이라고 안 하고 신용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죠. 다음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1년 만기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라고 이름을 길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ELD입니다. ELD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경우에 만기 시 수익률을 따져보는데요.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수익 구조는 하락 수익 추구용으로 이걸 나가웃 풋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웃이기 때문에 베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촉발 가격이 정해져야 돼요. 베리어 가격이 20%예요. 참여율은 50% 수익 주고요. 그 다음에 리베이트는 나가웃이 발생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건데 4% 줘요. 근데 가입 당시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는데 나가웃 베리어는 바로 20% 아래다가 정해놨으니까 800포인트가 나가웃 베리어거든요. 그런데 만기 당시에 주가지수가 700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나가웃이 발생한 거죠. 나가웃이 발생해가지고 꽝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꽝 이렇게 된 거예요. 뽑기에서 꽝 뽑았다는 거죠. 꽝이 됐기 때문에, 나가웃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옵션 구조가 사라졌죠. 사라진 대신에 불쌍하니까 보상을 해준다, 리베이트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웃이 발생했을 때 보상 수익으로서 리베이트를 준 게 4%니까 이 경우에는 꽝이 발생해서 800포인트가 나가웃 베리어인데 이미 만기 당시에 700이 돼서 꽝이 됐기 때문에 보상 수익인 4%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정답이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4%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보죠. 5번 다음 중 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청약 관련 상품이 지금 남아있는 거 시중에 판매하는 게 청약 종합저축이죠.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정도 수준에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으로는 그 수준에서 약간 그 주변부 얘기밖에는 없어요. 옛날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러면서 막 복잡하고 청약 자격도 다 다르고 이럴 때는 막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국민주택 등이 뭔지, 민간건설 중형주택이 뭔지 이거 막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저축 하나면 다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죠. 1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저축, 이게 입주자저축이 바로 청약저축이에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임계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맞고요. 3번 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 기존의 입주자저축에 대한 자격 및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새롭게 판매는 안 해도 옛날에 가입됐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신규 가입, 전 은행이 아니고요.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행은 안 돼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대개 보면 시중은행 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같은 지방은행, 지방 대형은행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전 은행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외진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지문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세대주 여부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자본시장법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능별 규율 체계라든지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든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딱 보니까 포괄주의 나왔죠. 맞습니다. 업무 범위 확대됐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관별 규율 체제, 이게 틀렸죠. 3번이. 기관별 규율은 이건 자본시장법 이전에요. 자본시장법 이후에는 기관별 규율이 아니라 기능별 규율입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기능별 규율 체제예요. 기능별. 기관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금융통자업 상호 간 겸용이 허용됐다. 겸용이 허용됐다는 게 사실은 이제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됐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그 다음에 기능별 규율, 그 다음에 업무 범위 확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보호 강화 이런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판매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판매 보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판매 수수료하고 판매 보수를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집합투자증권 판매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으면 판매 수수료고요. 펀드에서 뛰면 그 기금에서 뛰면 이건 판매 보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떼는 거니까 장기 투자 시 유리하죠. 계속 내는 게 아니니까 2번 맞고요. 3번 납입 또는 환매 금액의 2%까지를 한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를 한도로 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내죠. 이거 1%로 바꿔서 내는데 1%는 보수고요. 2%가 수수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판매 시 또는 환매 시 한 번만 떼는 거예요. 한 번만 떼고 그건 투자자에게 떼는 거기 때문에 펀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판매 보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판매 또는 환매 시 일회성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부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이제 8번 보는데 8번은 그냥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자, 고객이 펀드 판매 창구에서 50% 이상 편입된 펀드를 월요일 오후 2시 20분에 가입 또는 매수 청구한 경우에 기준가 적용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환매가 있고요. 기준가 적용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요거 기준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요거는 매입할 경우에 기준가 적용이에요. 매입 시에 기준가 적용일, 그 다음에 환매 시 기준가 적용일. 자, 이거 여기 잘 보세요. 매입 시의 기준가 적용일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환매금 지급일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드물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건 기준가 적용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매입 시의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 시의 기준가 적용일을 시험에 내는데요. 이 문제 8번 문제는 매입 시의 기준가 적용일이에요. 매입 기준가 적용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입보다 환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건드려져도 이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기준가 적용일은 항상 기준가 적용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따져야 돼요. 일단 주식 편입 비율 50% 이상과 50% 미만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시 30분 전과 3시 30분 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식 50% 미만의 경우에는 5시 전과 5시 후로 나눠요. 자,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이게 환매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자, 환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T1. 그러니까 T라는 거는 청구일이에요. 청구일 다음 날. 그 다음에 T2, T1, T2 이렇게 외우세요. 매입은 T1, T2, T1, T2다. 그 다음에 환매는 T1, T2, T2, T3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서 여기에 관련돼서 관련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이제 몸으로 체득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거 안 외우면 그냥 한 문제 날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험은 이게 사지 선택이 아니라 오지 선택이에요. 5개 중에 하나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5개 중에 하나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찍어서 4개도 어려운데 4개 더 어렵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보세요. 50% 이상이고 2시 20분이니까 3시 30분 전이잖아요. 그러면 T1이에요. 그냥 답이 T1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이고 뭐 필요 없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매수 청구 기준일 뿐 아니라 환매도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잠깐 멈춰놓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기가 안 된 분들은 필기하시고 암기가 안 된 분들은 꼭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8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패시브 펀드, 패시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패시브 펀드하고 이제 액티브 펀드하고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고 패시브 펀드는 소극적 또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펀드죠. 그다음에 패시브형은 대개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인덱스 펀드 같은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패시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고르는데 1번 인덱스 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지수 추적을 목표로 운용되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별로 많이 안 해요. 3번 시스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 대한 응용도가 낮죠.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운용되니까. 4번 일반적으로 액티브형 펀드에 비해 성과 지속성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이렇게 나와야죠. 성과 지속성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들쭉날쭉해요. 액티브가 성적이 들쭉날쭉하고 패시브는 그래도 꾸준해요. 그래서 지속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펀드별로 성과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적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10번 보죠. 다음 중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편입시켜도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이 아닌 것. 지금 이 문제는 뭐 부동산이고 뭐고 이걸 떠나가지고 체계적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냐. 즉 어떤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분산 투자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쭉 보세요. 그냥 4번이 답이에요. 금융위험이라고 하는 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못 갚을 위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빌렸는데 돈 못 갚을 위험을 금융위험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위험이 금융위험이에요. 선생님, 금융위험이 왜 비체계적 위험입니까?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할 수 있죠. 금융위험은 돈을 안 빌리면 되잖아요. 돈을 못 갚을 위험은 돈을 안 빌리면 못 갚을 위험이라는 게 없죠. 아니, 돈을 못 갚을 위험은 돈을 안 빌리면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금융위험은 4번이 답이고요. 여러분들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언제 유동성이 마를지 인구 통계학 그러니까 사람의 인구 애 낳고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고 개인이. 그다음에 자본시장 변동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분산 투자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죠. 다음 중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형이라고 하면 종류형을 우리가 클래스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클래스 펀드. 근데 이제 클래스 펀드의 경우에 클래스는 다른 차이는 없고요. 여러 클래스는 다른 차이는 없고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만 차등 두는 거고 다른 거는 수수료를 차등 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판매 보수 요런 거만 차등 주는 거야. 이것만 차이를 주는 거야. 요런 거만 차등을 두는 거고 다른 것들은 차등을 둬서는 안 돼요. 뭐 신탁보수료, 운용수수료 이런 거는 차등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차등을 둘 수 없다. 이런 거는 차등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맞고요. 두 번째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전환 가능하고요. 운용보수, 수탁보수는 각 클래스별로 차등 둘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3번이. 그러니까 이런 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이런 거는 차등 둘 수 없어요. 보수는 판매보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이 정도만 차등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투자 설명서에서 클래스별 세부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자 총회는 전체 수익자 총회하고 클래스별로 또 쪼개서 할 수도 있거든요. 클래스별 수익자 총회로 구분되어 운용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다음 중 구조화 상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구조화 상품은 대표적인 게 ELS예요. 그러니까 구조화 상품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ELS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수익률이 나올 게 미리 예측되거나 미리 설계를 해놓은 그런
상품을 우리가 ELS 같은 상품을 구조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구조가 다양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권유 가능하다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주식금리 원자재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3번, 일정 모집 기간 동안 판매하는 단위형 상품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4번, 투자자는 사전에 기대 수익률 예측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다 그러면 주식이 연동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얼마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얼마에서 얼마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요. 미리 설계를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월 이자 지급식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땡이에요. 5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ELS예요. 월 지급식, 월 이자 지급식 스텝다운 ELS 같은 게 아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월 지급식 또는 월 이자 지급식이라고 해도 돼요. 월 지급식 스텝다운 ELS, 스텝다운 ELS가 아주 요거 아주 많습니다. 요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월 지급식, 월 이자 지급식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12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탁에 대한 내용 한번 보죠. 자, 1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거고요.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 및 다른 신탁 재산과 구별되어 분리기정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탁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고유 재산과 고객에게 맡은 신탁 재산은 분리해야죠.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3번 수익자는 신탁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탁 설정 당시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죠. 물론 신탁관계인으로 수익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신탁계약을 설정할 때 반드시 수익자를 특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죠. 보통 그런 식으로 간주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신탁 재산관리는 불특정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은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 이익을 관리하는 사람. 이거 틀렸어요. 4번 요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가는 건데 요건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신탁관리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익자를 위하는 것은 수익자를 위해서 법원에서 지정된 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아니라 신탁관리인이고 지금 신탁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수탁자를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지문은 신탁재산관리인이 아니라 신탁관리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연금 신탁 등을 제외한 모든 신탁 상품은 실적 배당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실적 배당이 원칙이에요. 확정 배당 금지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대출. 아우, 이거 바로 나와야죠. 답이. 우리 영모기지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모기지론을 상품화시킨 게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영모기지론 여기 있죠. 리버스 모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거는 뭐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정답 확인했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여행자 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트래블러스 책, 여행자 수표입니다. 여행자 수표는 이제 뭐 카드사 같은 데서 만들죠. 그러니까 발행을 하죠. 자, 어쨌든 1번 여행자의 현금 휴대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수표입니다. 맞습니다. 2번 분실지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을 소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다니면 분실하면 땡이잖아요. 거의 못 찾죠, 외국에서. 근데 이제 여행자 수표는 아무래도 이제 써먹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3번 서명은 반드시 구매 신청서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이게 틀렸어요. 구매 신청서와 같아야 돼요. 사실 서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되긴 되는데 반드시 구매 신청서하고 또 여기서는 빠졌는데 여권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 신청서나 여권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구매 신청서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동일하지 않아도 되면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해야 돼요. 4번 서명되지 않은 백지 상태로 분실 도난당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사실 여행자 수표에는 칸이 2개가 있죠. 그래서 홀더스 라인하고 홀더스 시그니처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 물건 같은 거 살 때 마지막에 밑에다가 똑같이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명란이 2개인데 그 여행자 수표 받자마자 위에 있는 서명란에 먼저 해놔야 돼요. 서명을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5번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여행자 수표에 직접 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서명란이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서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이렇게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자, 이번에 16번은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네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건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 문제 나오면. 자, 문제 보죠. 1번 기업 공용카드란 기업이 특정 사용자의 지정 없이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임직원이라면 공동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 명의의 카드를 우리가 기업 공용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가족 회원은 본인 회원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불가능하다. 이게 틀렸어요. 형제까지 봐줍니다.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사용자 지정 카드란 기업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를 카드 표면에 기입한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 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결제 능력이 있는 실명의 개인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드와 관련되는 내용 이렇게 봤고요. 자, 17번. 17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주식 투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금융상품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대비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일단 다음 중 주식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가는 시세 차익인데 시세 차익은 싸게 샀다 비싸게 팔면 버는 수익이니까 이건 당연히 있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고요. 이자 수익은 없습니다. 이자 수익은 주식 여러분들 산다고 해서 이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 배당금 받죠. 주식 투자하면 배당 받죠. 그래서 4번 들어가고요. 재투자 수익은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투자 수익은 이자 같은 걸 받았을 때 다시 투자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근데 세제상의 혜택이나 세제상의 혜택 같은 것도 역시 있을 수 있죠. 세제상의 혜택은 있죠. 세제상의 혜택은.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거래세만 내면 되고요. 양도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 주식의 경우엔 양도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무상의 증자 수익, 증자 뭐 무상 증자 받았다 뭐 이러면은 이런 게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건 나하고라는 해당되지 않아요. 나하고라는 해당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 배당 수익, 그다음에 세제상 혜택, 유무상 증자 수익. 그러면 가다마바 여기 있네요.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가 형성의 결정 요인 중 기업 외적 요인, 기업의 외적 요인,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기업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기업 외적인 거, 경기 변동, 시장 규제, 물가 이자율,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는 그 기업 바깥이잖아요. 근데 노사관계는 아니지. 노사관계는 그 기업 내적 요인이죠. 그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내적 요인 중에 질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저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거 뭐 문제를 이건 해당 컨텐츠를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생각해 보면 문제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번 정답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주식의 발행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주시장은 우리 유가증권시장은 발행시장도 있고 유통시장도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발행시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행시장은 이제 1차 시장 또는 뭐 프라이머리 마켓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1번 1차 시장 또는 본원적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조달하는 시장 맞죠? 그래서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환금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게 이게 틀린 겁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서 서로 사고 팔면서 환금성 제공을 하는 거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이죠. 자, 이건 유통시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통시장에 대한 내용이고 기능입니다. 유통시장은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발행기관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다음 5번 정부는 발행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를 조절함으로써 물가와 금리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발행시장을 통해서 통화 안정 증권을 뭐 풀었다 조였다 이게 풀었다가 팔았다가 되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를 조절하고 이러죠. 자 어쨌든 이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 3번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은 이거 교재에 따라서 약간씩 용어가 다른데 주가지수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뭐 시가총액식이라고도 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 가중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가격 가중이라는 것보다 주가 평균식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 만들어내는 방법 같은 거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가지수 시장, 뭐 유가증권 시장, 우리가 코스피라는 거 있고요. 코스닥 시장 이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식이에요. 시가총액 말고 가격가중 또는 뭐 주가평균, 우리 책에서는 주가평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가평균, 줄여서 그냥 주가평균식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거는 다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식입니다. 2번. KLX 100은 유가증권 시장의 대표 종목 100개로 구성된 주가지수다. 요게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 틀렸어요. 자, 요게 왜 틀렸냐면 KLX 100에 들어간 종목이 대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종목이 거의 들어가긴 했지만 코스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뿐 아니라 코스닥까지 포함해요.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100개 종목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코스피 200은 주가지수 선물의 대상지수로 기준 시점은 90년 1월 3일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200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거래가 활발하며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20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5번 코스타는 우리가 코스닥 스타 지수라고 그러죠. 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우량 종목 30종목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지문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요렇게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기 20번이었나요? 그리고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제 변수와 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경제 변수와 주가도 여러분들이 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1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자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1번이 틀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식의 대체자산인 금리자산의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빠져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설명해도 되고요. 또 이자라는 게 타인 자본, 돈을 빌렸을 때 조달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 기업은 이자가 늘어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또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채권으로 가기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자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여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져야 주가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 유리하니까. 3번 단기적인 통화량 증가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장기적인 요인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인 통화량 증가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건 유동성 효과라고 그래요. 유동성 효과로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통화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대규모로 하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불안정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경제 성장률과 주가는 양액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주가는 경제 성장률에 선행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4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죠. 당연히.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주가가 약간 빨리 움직인다 이거예요. 경기보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예요. 주가가. 5번 장기적으로 완만한 물가 상승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건 큰 문제지만 완만한 거는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21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22번 봅니다. 다음 중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시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품 수명주기 이론. 이게 성숙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하는 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성장기하고 성숙기를 뒤바꿔서 시험에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좀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관련되는 내용 컨텐츠를 읽어 놓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성숙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데 쭉 보다가 보면 3번이 틀렸죠. 3번은요. 돈이 빨리빨리 투입이 돼서 빨리 투자가 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성숙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성숙기는 이미 피크를 찍었을 때요. 상품의 어떤 장래성이나 뭐 수익성이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때 새삼스럽게 재투자하고 또 신규 투자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은 성장기의 특징입니다. 성장기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성숙기가 되면 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되고 기업 간 경쟁이 극심하게 되고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체감적으로 수익이 늘긴 늘지만 체감적으로 줄어들어요.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수익은 여전히 나지만 수익률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거 확인했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비율과 그를 통해 파악하고자 측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재무 비율과 관련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 재무 비율은 이제 암기하는 게 많죠. 자, 지금 이게 쭉 보세요. 고정 비율, 안정성 비율이고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 비율이고요. 총자산 회전율, 회전이란 말 나오거나 회수라는 말, 회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동성이 아니고요. 활동성 비율이죠. 활동성 비율이니까 이게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답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은 당연히 수익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기간, 회전율 이런 거 나오면 활동성 비율.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 해당 부분. 그래서 23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요. 자, 24번 봅니다. 자, A기업의 작년도 배당이 주당 500원이래요. 향후 이익과 배당이 6%씩 매년 6%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1%래요. 정률 성장 배당 모형에 의한 A기업의 주식의 가치. 정률 성장 배당 모형이다. 배당 할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고든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든 모형은 기본적으로 D0 현재 배당금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현재 주가를 구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정률 성장 배당 모형 또는 뭐 이걸 고든 모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항상 성장 모형 다양하게 얘기해요. 책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아주 전형적으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만 해보죠. 대입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지금 현재 배당이 작년도 배당 500원이라고 했죠. 500원 곱하기 자, 지금 성장률이 6%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06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1 플러스 0.06이니까 1.06 이렇게 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요구 수익률 11%니까 0.11 마이너스 6%니까 0.06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600원이 나온대요. 1,600원 맞죠? 1,600원 나온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바로 내시면 돼요. 이런 문제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정률 성장 모형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흔해 빠졌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흔해 빠진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바로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대응하셔야 돼요. 유형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고요.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통주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통주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럼 보통주 평가 모형이 되게 많거든요. 다채로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배당평가 모형이 있어요. 배당평가 모형은 우리가 주가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어떤 자산의 가치를 찾을 때 이 자산이 미래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일정한 비율로 할인한 건데 요게 이제 현재 그 자산의 가치인데 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로 인해서 미래 얻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 현금 흐름을 주식의 경우에 배당금을 올려놓으면 배당 할인 모형이다 이렇게 배당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익을 올려놓으면 이익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을 올려놓으면
잉여 현금으로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에 뭘 올려놓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평가 모형은 어쨌든 미래 배당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 흐름을 알 수 있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을 때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그 회사의 주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이익평가 모형으로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당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 이익금을 갖다가 분자에다 올려놓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산가치 평가 모형에 의해 계산된 주식의 가치는 실제 주가와 거의 일치한다. 요거는 이제 자산가치 평가 모형은 우리가 이익평가나 배당평가나 아니면 잉여현금으로 모형 이런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산가치 모형은 그 기업의 장부가치 기준으로 해서 그걸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자산가치 평가 모형에 의해서 계산된 주가가 자산가치 한 주당 주가인 BPS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PBR 같은 걸로 이렇게 산정하는 건데 PBR을 통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자산가치 평가 모형은 그 기업이 가지는 장부 가치를 토대로 해서 주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시장 가치하고 장부상의 가치가 일치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다는 거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가와 거의 일치한다 이런 건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 이게. 네? 이런 거 이상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 주가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아니 장부상의 가치하고 어떻게 실제 주가하고 똑같겠냐고요. 똑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똑같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PBR이 1이 아닌 이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PBR이 1이 나오지 않는 이유. 1이라는 거는 장부가치하고 시장가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이 될 수가 없어요. 1이 될 수 없어요. 1이 아닌 이유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시간성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집합성이 차이가 있었다. 집합성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 부채 인식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자산, 부채, 자산과 부채 인식할 때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성, 집합성, 자산, 부채 인식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PBR이 1이 아닐 수밖에 없다. 1이 똑같을 수가 없다. 1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일단. 자, 그 다음에 4번 자산가치평가 모형은 자산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제 상황에서 중요성을 보이겠죠. 맞습니다. 이건. 5번 이익평가 모형에서 재투자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보다 재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재투자 수익률은 내가 얻은 그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이때 재투자 수익이 높으면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다 풀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25번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공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을 모의고사하고 하니까 딱딱 찍어서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 지문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